예, 배상훈 유아라의 편파TV 시험방송 두 번째를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유아라가 없네요. 예, 네. 우리 유아라 씨가 지금 휴가 중이어가지고 예, 제가 땜방으로 나왔습니다. 예, 저는 유아라와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레디양의 정정권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 저 이름이 있는 프로파일러 배상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훈입니다. 예. 뭐 시커먼 남자 둘이 살라니까 좀 뭐 싱숭생숭하지만 진도를 나가 봅시다. 먼저 오늘 어쨌든 다룰 주제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뭐 최근에 이제 이 용의자, 아직은 용의자죠. 용의자가 밝혀져 가지고 지금 뭐 한국이 다이나믹하죠. 뭐 7월 달에는 한일 갈등으로 그냥 한 달을 그냥 날렸고 지금 조국은 지금까지 가고 있고 또 화성 사건으로 뭐 지금 한 2주 됐나요? 예, 2주 정도 됐죠. 열흘 좀 됐죠. 열흘 정도 됐는데 여전히 뭐 온갖 각도에서 화성 사건에 대한 분석들이 지금 뭐 언론이나 다 나오고 있는데 여기를 먼저 좀 해보시죠.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 3건의 그 10차례의 살인 사건 중 8차인가요? 8차가 모방 범죄로 이제 그건 범인이 잡힌 유일한 사건이고 나머지 9건 중에서 3차례의 사건에서 나온 DNA와 현재 처제 강간 살인 사건의 범죄자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모 씨가 동일하다고 밝혀져 가지고 한국 사회가 이제 시끄럽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이 화성 살인 사건의 이제 의미라든가 이번 범인이 밝혀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또 우리 배상훈 선생님께서 좀 한번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화성 연쇄살인이라고 하면 86년 86년 예, 86년 9월부터 예. 91년 4월까지 벌어졌던 10건 정도의 그 원문으로는 사디스틱 섹슈얼 호미사이드라고 해서 가학적 성적 살인이라고 분류된 10건의 살인 사건을 이제 주요한 대상으로 하는데요. 그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8차는 카피캣 모방 범죄로 이미 범인이 잡혔고 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들 그리고 경찰의 수사의 문제 그리고 당시의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끝내는 범인을 잡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던 그런 사건인 거고요. 공식적인 공소 시효는 2006년에 끝나는 겁니다. 15년이었죠. 예, 그 당시. 91년. 태안이법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태안이법 이전에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그 상황인 거고요. 이 사건이 왜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그리고 가장 많은 그리고 가장 모든 기록을 다 가지고 있는 장기미제 사건이라는 점 그리고 완전 뭐 장기미제 사건의 백화점 그렇죠. 거의 모든 그 장기미제 사건의 모든 양상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지금 이걸 보시는 시청자들이 놀라실지 모르겠지만은 사건 자체는 매우 단순하고 실제 범인도 지금 이모 씨가 당시에도 용의선상에 올랐었고 잡을 수 있었으면 충분히 잡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찰 당시에 뭐 수사기관의 무능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수사하지 못한 체포하지 못한 그런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그 당시의 사회적 모순이 농축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근데 어쨌든 DNA라고 하는 뭐 이 범죄 수사 기법이죠. 수사 방법에 의해서 밝혀진 거잖아요. 이 DNA 분석이 범죄 수사에 도입되었던 그 배경 그리고 뭐 이렇게 실제 이 정확도 이런 문제도 한번 잠깐 짚었으면 좋겠네요. 예. 아시다시피 왓슨과 크리크의 DNA라고 하는 거 왓슨과 크리크가 발견을 했죠. 그 전에는 60년대 아시다시피가 아니고 저는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시청자는 잘 아실 거예요. 잘 안다고요? 왓슨과 크리크라고 하는 두 사람의 생물학자가 60년대에 우리 생물의 가장 기초를 구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원래는 세포라고 했지만 사실은 더 들어가다 보니까 가장 기초 단위가 결국은 DNA라고 디뉴클레이크 엑시드 뭐 하고 하는 DNA라고 하는 것이라는 걸 60년대에 발견했고 그러면서 계속 그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생물학적 발전인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영국에서 알렉 제프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DNA를 범죄 수사에 이용해 보자 라고 한 것이 86년, 87년 그 언저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건 자체가 86년에 시작돼 갖고 그랬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대부분 지문이나 족적 같은 거, 혈흔 이런 걸로 수사를 했는데 지문만 하더라도 아주 정확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아주 정확하죠. 예. 정확한데 그것은 근데 문제는 지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이 장갑을 끼면 지문이 없잖아요. 그렇죠. 되게 쉽게 회피할 수 있는데 예. DNA는 안 그렇거든. DNA는 일란성 쌍생아를 제외하고는 인류마다 다 다르다고 알려진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때쯤에 그 개발돼 갖고 우리나라에도 90년대 초반, 91년도쯤에 도입이 됐고 당시에 이제 우리가 살인의 추억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보듯이 그때 이제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 검체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이 DNA 시료를 미국으로 보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일본으로 보낸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우리나라도 당시에는 약간의 기계는 들어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기법은 들어와 있는 상태였는데 그 기법이 정기화되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때쯤에 이제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게리 리즈웨이라고 하는 미국의 뭐 거의 뭐 전설적인 연쇄살인범이 DNA로 잡히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화성 연쇄살인과 거의 같은 시기에 미국의 시애틀에서 게리 리즈웨이 그린리버 살인 사건이 잡히면서 그 이 DNA가 실제의 범죄 수사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실증이 되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화성 연쇄살인에 적용이 될 수 있었음에 불구하고 못 된 거죠. 그건 뭐 못됐다는 거는 그 당시에 이제 막 도입되는 배경에서의 초기적 수준의 문제인가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보통 기계를 도입한다고 해서 기계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그걸 능숙하게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하나 무슨 문제냐면 이거는 법정에 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요만큼의 DNA가 시료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DNA 분석하는데 다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다 써버리면 다 쓰고 나서 저 사람 범인이야라고 뚝 내놨어요. 그러면 변호인이 안 돼, 내가 할 거야. 나도 해볼 거야. 검찰은 못 믿겠다. 흔히 말하는 일종의 반소권 같은 개념, 방어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DNA 같은 증거 검체는 일부를 남겨놔야 됩니다. 요새 속된 말로 유시민 씨가 얘기했던 검찰의 바로 그겁니다. 가능성. 그게 이제 왜냐하면 형사사법 절차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DNA 증폭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 DNA라고 하는 것은 이중 나선 구조가 되기 때문에 무한대로 증폭해갖고 이만큼 보관할 수 있는 거는 그 뒤에 한참 뒤에 만들어진 기술이고 당시에는 아주 극소량에 극소량만 있으면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러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 버리면 이미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못하고 일본에 보냈던 건데 그런 이유 때문에 분석을 못하고 있다가 그렇게 됐고 그 뒤에는 이제 계속 다른 방법으로 수사를 해왔지만은 뭐 수사가 안 됐던 상황. 그러니까 어쩌면 미국 같은 뭐 그런 의미에서의 범죄 수사에서의 아주 선진국에서도 막 도입됐던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과의 시차가 아직 있었다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시차가 있었고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어려웠던 게 이 이제 범죄 현장에서 그것을 정확히 채취하는 수 있는 당시에 그 과학수 요원도 거의 없었어요. 아예 없었다고. 우리 지금 그 CSI. CSI는 개념조차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DNA 기법은 있었지만은 실제로 도입되기는 어려웠다. 근데 이 DNA 분석이라는 게 이렇게 미제 사건의 범인을 잡는 데에서도 상당히 획기적인 어떤 의미를 주고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억울한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억울한 범죄자로 몰려서 오랜 징역형을 살다가 이 DNA에 의해서 오히려 무죄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면서요? 그런 경우는 미국이나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한 30년 동안 갇혀 있던 흑인 범죄자, 그러니까 수용자가 나중에 DNA 검사를 다시 해보니까 그 DNA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 경찰에 의해서 억울하게 누명이 씌웠던 거죠. 그거는 미국에서 사례가 여러 발견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담배꽁초의 DNA 이런 걸 통해서 과거의 사건들이 무죄가 되는 경우도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렇습니다. 그게 뭐 미국에서는 그게 제롬 화이트 사건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런 사건. 그렇죠. 그러면 이거 DNA 분석이 만병통치약인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물적 증거, 완전 이것만 있으면 뭐 다른 어떤 범죄에 대한 수사라든가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 만병통치약이 되는 개념으로 이식되기도 한데, 근데 최근에 또 이 DNA법, 범죄자의 DNA법을 축적해서 데이터화하는 이 DNA법 자체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면 2010년대에 만들어진 DNA 정보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그 법률 자체가 본인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이른바 일종의 방어권 자체가 그 법정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응해야 된다고 하는 그 조항이 헌법 불합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재수자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나는 이것을 거부하겠다. 거부하는 절차를 명기해야 되고 그것을 다시 판사에 의해서 판단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 불합치다. 예를 들면 뭐 전과자니까 너는 받아 이렇게 말하는 거는 과도한 인권 침해다. 또 하나면은 그 DNA 법 자체가 너무 넓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거로 인해 갖고 노조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느 공장을 점거 투쟁을 했어요. 근데 주거 침입죄로 걸어버렸어요. 근데 주거 침입죄는 DNA법에 저촉이 돼요. 그러니까 그걸 채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노조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 DNA 채취당해서 억울하다라고 해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헌법소원이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한테 그런 죄일 경우는 나는 흉악범이 아니지 않느냐. 그럼 반소권이 흔히 말하는 내가 이건 억울하다라고 하면 판사 이 사람은 안 해도 된다. 라는 식으로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절차 자체가 없다는 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꼭 최근에 그 홍콩 시위에서의 그 범죄인 송환법에서도 원래는 그 특정한 어떤 형사범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건데 홍콩 시민들이 항상 의구심을 가지는 것이 이것을 핑계로 해서 확대될 거. 반중국 어떤 민주화 운동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악용될까봐 하는 불안하고 약간 유사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실제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노조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이 법이 악용됐습니다. 왜냐하면 뭐 노조 운동하는 사람한테 DNA 채취해가 그게 마치 흉악범들처럼 대검찰청에 프로필이 쫙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흉악범도 아니고 강간범도 아니고 살인범도 아니에요.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탄압하는 그 일종의 공안 검사들의 무기가 됐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지금은 마치 DNA 채취가 모든 범죄의 특효약인 양 얘기되고 있고 이것을 왜 누가 감히 이제 막을 건가 이런 분위기인데 그렇죠. 사실은 이게 뭐 불합치 판결을 받았던 이유에는 상당한 어떤 합리적인 이유도 있고 너무 넓어요.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올해로 되면 이게 치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대한 범죄를 만들지 못하면 DNA법 자체가 하고 무효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거 지금 DNA 프로필을 보관하는 것 자체도 법적 근거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그 법 자체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주 제한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주 강력한 연쇄살인범이라든가 아니면 강간범이라든가 이런 아주 제한적인 지금의 10분의 1 정도로 줄여서 법을 아주 실효 있게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방어권도 줘야 되는 거 그들이라 하더라도 근데 그건 없는 상태에서 당시에 법이 만들어질 때는 여론몰이를 한 거죠. 봐라. 그래서 다 넣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개정이 돼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 DNA법에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DNA법을 개정을 하기 위해서도 합리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국회 꼴이여가지고 꼬리 안에 이걸 만들지 못하면 또 이제 그 DNA법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요인도 날아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완전히 실효되는 거죠. 그럼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보통 이런 이 흉악범죄의 용의자라든가 이런 피의자가 나타나게 되면 이게 항상 또 유행처럼 나타나는 것 중 하나가 이게 이게 사이코패스니 소시오패스니 하는 이런 분석들인데 지금 한 열흘 동안 그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 이모 씨에 대한. 근데 이제 제가 어제 무슨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어떤 그 진행자가 사이코 살인이라는 말을 썼어요. 네, 봤습니다. 그건 전혀 얼토당토하는 말이에요. 사이코라는 거는 미쳤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병이 있다는 뜻이고 사이코패스는 인격 장애를 의미해요. 전혀 다른 개념인 것처럼 지금 기자들이나 언론에서 마구잡이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그 사람, 그 범죄자가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장애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있을 때 정확히 어떤 개념을 쓰고 사실은 또 병을 노출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과 이거를 하지 못하고 그냥 무차별적으로 미친 사람, 사이코패스 막 섞어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옳지 않죠. 지금 상황이 그래요.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언론이 저는 사실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 보는 게 예, 저도 언론인입니다. 예. 근데 사실은 언론이 조국 망신주기를 하는 것처럼 실제로 이 언론이 경찰을 잘 저렇게 빨아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경찰이 되게 잘했다고 그러면서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범인은 악마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상황이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벌어졌던 시대적 상황에 대한 분석 또는 이게 33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과정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은 다 누락이 되어버리고 그렇죠. 뭐 오직 하나 뭐 이 DNA로 사람이 특정되었다. 얘가 어떤 애냐. 그러니까 이렇게 몰고 가는 분위기. 몰고 가고 그 가족이 어땠네, 그 피해자가 어땠네, 모든 그냥 황색 언론도 이런 황색 언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한국에서는 모든 언론들이 이제 황색화되는 그렇게 되는 그렇게 하는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쇄살인의 사건이나 이런 살인 사건을 다룰 때는 매우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 유행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실제 피해자들의 억울함은 사라지고 실제 이 사건이 왜 잘못됐는지 하는 부분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 이 화성 사건의 문제에서 또 하나의 쟁점이 공소시효 문제가 있잖아요. 이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던 그 공소시효 제도가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제 왜 폐지되었는지 이것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한번. 공소시효 자체는 사실은 사법의 안정성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이전에는 그 과학기술이 같은 게 발전이 들었기 때문에 범인은 증거 자체를 채취하고 보관하기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사건을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자료도 계속 그렇죠. 어딘가에서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증거도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특히 증거 보관소의 문제, 시체 공시소의 문제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같으나 여러 그 서방에 있는 나라들은 흔히 말하는 시스템이 이전에 만들어진 나라들은 살인 사건이나 여러 사건의 공소시효는 없애는 추세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 정도로 정의, 즉 억울함을 풀어야 된다는 하는 사회적 정의가 우선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금은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않아갖고 해결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는 분명히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공소시효를 애저녁에 살인사건은 폐지를 했었거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살인사건 공소시효는 거의 없습니다. 이걸 가진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왜 없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다. 물론 이제 살인사건 외의 다양한 뭐 민사적 형사적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 안정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일정하게 이 시효라는 개념을 두는 건 적절하죠. 적절하다고 보는데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정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또는 그것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환경의 제약 이런 것들이 없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없애는 게 필요한데 우리는 근데 너무 늦었죠. 너무 늦었고 너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폐지하는 건 맞는데 그거에 대한 시스템이 못 쫓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수사라든가 기소 시스템 자체. 그래서 사실 문제가 됐던 거죠. 하여튼 뭐 이번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뭐 진범이 밝혀지는 것은 뭐 피해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들이 받았던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사건이긴 한데 여러 가지 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지점들은 놓치면서 마치 어떤 무슨 특정한 쇼킹 드라마를 보는 것이냐 이렇게 또 추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지금이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 문제가 이제 터지게 되었던 배경에 대해서 또 이상한 음모론이 있잖아요. 조국 사건이 워낙 커지니까 이걸 덮기 위해서 시점을 맞춰서 터뜨렸다. 이런 썰도 있는데 이건 사실인가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중에서 경찰 출신들이 몇 있습니다. 뭐 고위직 지냈던 사람. 거기서 이제 소스가 나온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걸 덮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이 용의자가 측정된 게 7월 뭐 얘기를 하지만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보다 훨씬 전이었고. 근데 전이라면 어느 정도? 글쎄요, 뭐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1년 전이라는 사람도 있고 2년 전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모 씨라는 얘기는 안 하고 대략적으로 이와 비슷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첩보 정도는 1년 인전 그 이전에도 있었던 부분인 거고 다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DNA를 통해 확인한 부분은 7월이 맞고요. 근데 그 과정을 확인하는 과정이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갖고 그것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좀 약간 눈치챈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실제로 이제 이것을 이 사건을 주도한 것이 장기비자 사건 팀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수사본부장인데 그런 얘기도 있지만 다른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거기가 아니라 사실은 다른 쪽 수사팀들이 이미 좀 첩보를 입수해서 하고 있었는데 경찰 내의 알력 때문에 이걸 뭐 일정 정도 뭘 뺏겼다고 하는 좀 애매한데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이것이 노출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그 첩보 제보가 들어간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유한국당 말이 조국 사태를 덮기 위해서는 아니라 하더라도 시점 자체가 7월 시점은 아니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DNA법 때문에 2011년도쯤에 DNA 프로필은 이미 다 이모 씨에 확보돼 있었죠. 근데 왜 그 화성 사건의 증거물들은 경찰이 가지고 있는 거를 왜 서로 연결시켜 검사하거나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이 있고 그럼 누가 검사를 해서 옮겼을까라고 하는 그 시점이 사실 애매한 것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파고들은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음모들이 떠돌 수 있는 근거들은 뭐 좀 일정하게 여지는 좀 있었죠. 여지는 좀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경찰 내에서의 이제 이것을 준비하고 하는 과정 내에서 일정한 알력들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좀 사건이 이제 그 시점에 던져진 거다. 이렇게 보는 그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주제는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